안녕하세요. 강동선 ABA 연구소 소장 강동선입니다. 오늘은 조작적 정의와 행동 측정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 중재를 할 때나 안 그러면 특정 행동을 끌어낼 때 이럴 때 있거든요. 그럴 때 지금 현행하고 있는 행동의 유형이나 그리고 이 빈도, 형태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수치화할 수 있어야 이후에 지금의 보다 많이 하는 행동으로 우리가 목표를 정할 때, 그리고 적게 하는 행동으로 목표를 정할 때, 이후에 우리가 목표 행동을 설정할 때도 정확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동일하게 행동을 우리가 기술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작적 정의가 그만큼 행동 중재할 때 사전 사후 이후에 변화를 알아보는데 상당히 중요한 요소고요. 그리고 이렇게 정의가 되어야 적절하게 행동 측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방법은 다양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작적 정의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행동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조작적 정의를 이용해서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산만하다, 안 그러면은 그냥 공격 행동이다. 그리고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럴 때 그 행동은 정확하게 측정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주관이 들어갈 수 있고 어느 정도가 산만한 건데 어떤 행동을 우리는 공격 행동이라고 한 거야. 이런 부분에서 안 그러면 때로는 욕설을 한다고 했을 때도 정확하게 어떤 말을 욕설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측정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조작적 정의를 하지 않는 단순 명령 형태의 이 행동들은 우리가 정확하게 측정을 하기 힘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작적 정의에는 상황, 그때는 상황, 변인, 그리고 행동, 사건의 발생 여부, 횟수, 지속시간, 발생량 등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변인이라니까 어떤 다른 변수가 없는지를 봐야 되고요. 그리고 행동적이어야 되는 정확한 행동을 우리는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사건에 발생하는 여부나 그 빈도, 시간 등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조작적 정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야 이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행동을 누가 보더라도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응용행동 분석 ABA의 특성에 7가지 특성이 있는데 거기에 기술적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 기술적이란 말하고 이 조작적 정의하고 완전히 매칭은 되지 않지만은 그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행동적이라는 말도 이렇게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작적 정의는 우리가 기능 중심의 정의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형태 중심의 정의입니다. 이 행동도 기능 중심으로 할 수 있고 행동 형태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두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행동을 정의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형태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이 행동에 대한 기술일 때 우리가 구조와 기능이라고 했는데 반응 형태 아까 있다라고 했고 기능이 있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반응은 어떠한 환경에서 일어나는 행동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행동의 물리적인 모습, 형태입니다. 그래서 팔을 위아래로 휘젓는 움직임, 소리 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있죠. 물리적으로. 이게 어떤 횟수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조작적 정의에서는 첫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은 이 형태적인 기술을 많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형태적인 모습이 이후에 어떠한 형태로 변화시키는 그게 대체 행동이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도전적 행동이면은 대체 행동으로 안 그러면 하지 않는 행동인데 우리가 목표한 행동으로 이렇게 우리가 형태를 변화시켜야 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형태를 조작적 정의로 하고 거기에 대한 빈도, 시간 여러 가지를 하고 나서 이후에 우리가 어떠한 목표치를 가지고 갈 수 있는지를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제가 행동 중재할 때도 이야기했듯이 행동은 기능이 있거든요. 환경에 반응이 미치는 효과입니다. 관심 끄는 행동, 해피, 우리가 자동 감각적인 강화, 그리고 강화물 습득, 그리고 뭐 신체적 기능도 있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기능 중심의 행동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보시면요, 행동 중재를 할 때는 행동 중재의 방법을 선택을 할 때는 이 기능 중심의 행동을 잘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현행 수준에서 이 형태를 목표한 행동으로 변할 때는
이 반응 형태 중심의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재 계획을 할 때 형태를 기술하고 나서 이거에 대한 기능 평가를 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이 기능 평가에 따라서 행동 중재를 하고 나면은 우리가 이 행동의 형태가 대체 행동이 되든 너무 많이 하는 것이 줄어들든 이런 이제 우리가 바람직한 행동 형태로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기술은 다 중요한 면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 행동 형태 중심의 정의 있어요. 제 영상에 개별 행동 중재할 때 그 양식하고 제가 설명해 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행동을 이렇게 도전적 행동을 명명하고 나서 측정 방법을 하고 도전적 행동의 조작적 정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보면은 이렇게 조작적 정의로 하기도 하는데 여기에 일부분만 이야기한다든지 때로는 그냥 도전적 행동의 단순한 명명만 가지고 물어볼 때가 많아요. 저도 이제 중재하러 갈 때 어떤 질문이 있으면은 우리 아이가 자학행동, 자의행동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아이가 계속 울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아이가 공격행동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할 때 일단은 기능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 행동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그 행동을 동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작적 정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행동은 결국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말은 이 행동을 어떻게 바람직한 행동으로 하느냐, 너무 많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현행 수준을 알고 다음에 목표를 정할 때도 정확하게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그러면 안 그러면 제가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얼마만큼 해요? 어느 때 하나요? 이건 기능평가할 때 하는 부분인데 어떤 형태로 하나요? 얼마나 오랫동안 해요?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조작적 정의를 제대로 하면은 누가 보더라도 이 행동을 동일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조작적 정의를 제대로 하고 나면은 어떻게 행동 측정 방법을 가져가야 되는지도 결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자학행동 같은 경우에 자신의 신체 부위를 이용하여 다른 신체 부위를 세게 때리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주로 어떤 행동이 나타나는지 주먹이나 손바닥으로 얼굴 때리는 거, 핥히는 거, 기 당기기, 물기, 꼬집기, 다른 물건을 이용하여 자학하는 걸 모든 걸 다 자학 행동 안에 넣어 놓았다는 겁니다. 울음이 있어요. 울음이 있으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이상의 크기의 울음으로 약간 주관이 들어갈 수는 있겠죠. 정확하게 한다면 데시벨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상세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가 기준보다 주관이 들어갈 수 있지만 기준보다 높은 소리는 어느 정도 이제 동의가 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런 정도 크기의 울음으로 10초 이상 지속되는 행동이고 울음이 멈추고 10초 후에 다시 울기 시작할 때는 서로 다른 울음 발생 횟수로 기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빈도하고 지속 시간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행동에 따라서 정확하게 조작적 정의를 하면은 우리가 앞으로 이 목표를 정하겠죠. 그냥 빈도만 줄여보자, 시간도 줄여보자. 이것까지 전체를 고려하게 되면은 어떠한 행동을 먼저 측정해서 이 측정하는 이유는 현재 수행 수준도 알지만은 제가 계속 이야기했듯이 다음에 목표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측정을 할 때 이제 반복성의 바탕을 둔 측정이 있습니다. 우리 보통 보면 이제 빈도나 비율 이런 이야기로 많이 하죠. 결국에는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행동들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면은 다른 시간적인 요소가 아니라 약간은 횟수와 비율 이런 쪽으로 하게 된다라는 거고 횟수 측정 카운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관찰 시간 동안 발생하는 반응의 총 횟수를 이야기하겠죠. 몇 번 했어요? 1분에 얼마 했어요? 하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지만은 반응률, 자 관찰 시간당 반응 횟수의 비율로 이렇게 표현을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행동 중재할 때는 단순 횟수도 있겠지만은 시간당 발생 횟수가 더 중요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반응률을 조금 더 신경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복성의 바탕을 둔 측정을 할 때는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게 자유작동행동, 우리가 작동행동 알고 계시죠? ABC, 이제 이게 작동행동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동행동에 대한 제 강의를 보시면 알 것 같고요. 그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아까 자학행동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횟수들 있잖아요. 이걸 측정할 때는 이게 유리합니다. 몇 번 했지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가 ABC 유관과 관련된 DTT 훈련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럴 때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DTT 같은 경우는 훈련의 개념이고 이걸 반응률이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측정은 할 수 있지만은
이걸 측정할 때는 적합하지는 않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장기간에 걸쳐 일어나는 지속적인 행동 측정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한 1시간 동안 있을 때 이 발생 비율이 한 80번 뭐 이렇게 계속 많이 일어나고 오랫동안 계속 일어난다고 하면은 계속 측정하는 게 다소 무리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반복성의 바탕을 둔 이 횟수나 반응률보다는요 조금은 다른 측정 방법을 쓰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라는 겁니다. 저희가 보통 이제 횟수 한번 측정해 볼까요 라고 했는데 그 행동 중에서 다리를 가지고 책상을 이렇게 툭툭툭툭 차는 행동이 있었어요. 그러면 40분 동안 한번 측정을 선생님이 해보시겠다고 해서 처음에는 이제 그걸 한번 받아 보니까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40분 동안 거의 80번 이상 이렇게 나타나니까 그거 측정하는 것 자체가 무리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시간 간격을 줄여주든지 안 그러면은 간격과 순간 표지법 등 다른 형태의 우리의 측정 방법으로 진행을 해야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거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보통 일어나는 행동이 자유작동 행동과 관련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횟수 비율을 가지고 측정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적 지속성을 바탕에 둔 측정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는 반복성이죠. 동일 행동을 반복하기 때문에 이거 한 번, 두 번 셀 수 있겠죠. 계속 변화하는 다른 행동이면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몇 가지를 이제 틀을 주고 나서 이 행동, 이 행동, 이 행동은 동일하게 본다라는 조작적 정의가 있으면은 반복성을 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자리 이탈을 하는 횟수를 할 수가 이렇게 있고요. 그런데 때로는 이렇게 횟수만 가지고 아니라 자리 이탈 같은 경우에 몇 번 일어난 것도 중요하지만은 한 번 일어나면 얼마 동안 돌아다니다가 다시 앉게 되는지 이런 시간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반복성이 많이 나타나지 않을 수는 있죠. 때로는 계속 일어났다 앉았다는 반복성이기 때문에 횟수가 추가돼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한번 일어나고 오랫동안 앉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횟수만 보면은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어요. 몇 번 일어나지 않았네 라고. 근데 시간을 보면은 너무 많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럴 때는 시간하고 그리고 횟수하고 같이 빈도하고 같이 이렇게 측정하는 방법을 쓰기도 하거든요. 우선은 시간적 지속성, 우리가 측정을 하려면은 반복성하고 지속성 이게 돼야 되고, 그리고 범위가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우리가 행동을 측정할 수 있는 세 가지 기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단은 지속시간 한번 볼게요. 행동이 발생하는 시간의 양을 측정합니다. 자, 회기의 총 지속시간, 개별 발생의 지속시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한번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의 시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응 지연 시간, 반응 응답 시간이라는 것이 있는데, 자극과 반응의 시작점과 경과 시간의 측정, 이 그거예요. 우리가 발생하고 나서 오래 하는 것도 우리가 중재를 해야 되지만은 뭔가 시도나 반응성이 느린 아이가 있어요. 자, 뭐 하자라고 했는데 한 5분 있다 한다, 10분 있다가 한다, 뭐 좀 극한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즉각적으로 지금 반응하고 대답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한참 있다가 한다든지 이런 시간적인 고려가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럴 때는 반응 지연 시간이라고 우리 보통 이야기를 해요. 이것도 줄여나가는 것도 하나의 목표로 잡기도 하거든요. 때로는 어떤 건 늘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상호 반응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반응, 행동이 일어났고 다음 행동이 일어날 때까지의 간격, 이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IRT라고 우리는 보통 많이 알고 있는데요. 이것도 반응이 일어나고 이걸 늘려나가야 될 수도 있고 좁혀나가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걸 목표로 많이 잡아나갑니다. 이게 전체가 또 다른 것 같지만 또 연관되는 부분도 또 많이 있어요.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시간, 자, 이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 행동이 일어나고 끝날 때까지의 시간이죠. 그게 지속성이라고 합니다. 요 S는 자극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R은 반응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L, 타임, 리미트. 자, 시간이 있는데, 우리가, 이게 이제 지연 시간이에요. 자극이 주어지고 나서 반응이 일어날 때까지의 지연 시간이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첫 번째 반응, 다음 반응이 일어날 때까지의 이 간격을 이제 상호 반응, 간격, 이게 IRT,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어찌 보면 행동의 유형과 형태에 따라서는 어떠한 것을 가지고 접근해야 될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뭐 시간적인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횟수, 빈도, 반복성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측정하는 절차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여기 밑에 보이는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기도 하고요. 두 가지를 같이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건 기록법 같은 경우에 또 시간 측정, 그 시간 추출 방법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요. 많이 하는 것이 사건 기록법은 아까 제가 횟수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카운터 같은 경우에 많이 하고, 그리고 계수기 사용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탭이나 안금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걸 활용해 가지고 우리가 툭툭 치고 나간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냥 내가 눈으로 해서 바로 측정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바로 하면 되는데, 그게 조금 뭐 너무 자주 발생하는 건 안 되지만은 그래도 이 측정하는데 너무 신경을 쓰지 않고 하려면은 도구를 활용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후에 나중에 도구에 봐가지고 몇 번 했네, 이 정도만 알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측정하는 방법이 너무 번거로우면요, 오히려 중재나 다른 거 할 때가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도구를 활용하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시간 측정은 타이머 하기도 하고, 요새 뭐 이제 그 스위치, 예, 그 뭐 애플워치나 안 그러면 뭐 갤럭시 워치 같은 경우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있고, 그것 말고도 뭐 유사하게 바로 시간을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거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타이머를 붙여서 사용하기도 하고, 그 시간 지연법 여기서 측정이 있는데, 이거는 발생하고 나서 끝날 때 보통 이렇게 많이 하고, 시간 지연 언제까지 반응을 해야 된다라고 할 때 우리는 비주얼 타이머, 타임 타이머 이렇게 해가지고 나타나는 시계가 있습니다. 요즘에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반응성을 올리기 위해서. 그것도 지연된 시간을 측정하거나 그 반응성 올리기 위해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간 추출 이제 방법이 있는데, 이제 계속적으로 측정하는 이제 부분이 있지만은 어떻게 이 기록을 할 거냐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추출 방법에는 전체 간격 기록법, 이에 부분 간격 기록법, 뭐 순간 표지법 이렇게 나올 건데요. 우리가 계속 측정하지 않지만 어떻게 추출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했을 때 이거는 발생했다라고 할까. 전체 시간을 하고 끊으면은 그냥 그 시간만 계산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시간을 추출해 가지고 퍼센테이지 어느 정도 한지를 이제 할 수도 있거든요. 전체 시간이면은 그냥 줄일 수 있겠지만은 우리는 약간 뭐 반응률, 반응 간의 시간이 중요할 수 있어서 결국에는 퍼센테이지로 많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40분 수업에 얼마를 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내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걸 또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행동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번 시작하면은 오랫동안 끝이 나지 않는 지속성을 가진 행동의 측정이 있잖아요. 한번 울면은 계속 오랫동안 운다든지, 소리를 한번 내면은 계속 연속해서 횟수로도 하긴 하는데 계속 소리를 이제 이것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건 행동마다 다르긴 한데, 이럴 때 우리는 이제 우리가 전체 간격 기록법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짧은 간격으로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5에서 15초 정도 이렇게 보통 많이 하고요. 뭐 이 이상도 하긴 합니다, 행동 따라서. 간격이 끝날 때까지, 예를 들어서 5초로 했으면은 이게 5초 동안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행동은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15초를 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하다가 예를 들어 13초를 하고 나머지는 소리 지르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건 가소 측정될 위험이 있죠. 왜? 13초까지 하고 2초 안 했는데 이건 안 했다라고 표시하다 보니까 이런 가소 측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건 전체적인 퍼센테이지로 보고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렇게 행동 따라서 전체 간격 기록법을 활용할 수도 있고요. 부분 간격 기록법도 많이 사용합니다. 뭐 부분 간격 기록법 안에 횟수도 넣는 것도 많이 하거든요. 여러 개 다양하게 변경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간격이 끝날 때 간격 동안 한 번이나 나타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어떤 행동을 이제 어떤 기간 동안은 아예 안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행동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한 10분, 이건 시간 간격을 더 늘려도 되거든요. 한 10분 동안 나는 이 행동이 안 하면 좋겠어. 약간은 뭐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DRO 하고 느낌이 있죠. 근데 이거는 측정이기 때문에 이후에 그런 행동들을 잡아 나갈 때 한 번 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행동들 있잖아요. 그런 행동 같은 경우에는 안 하는 게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뭐 자학 행동이나 뭐 공격 행동 같은 거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한 번이라도 나타나면은, 한 번이라도 이 소리 하면은 이건 한 거예요. 아까는 계속 해야 됐죠. 근데 한 번이라도 하면은 이거는 여러 번 발생해도
기록을 하고요. 한 번 발생해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 20분 동안 한 번 했는데 잠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과대평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럼 여기에 지금 빠져 있는데요. 과대평가를 할 수 있고요. 지속시간을 측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 했기 때문에 했다 안 했다를 표시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다양한 행동을 기록하게 해줄 수 있다고 했죠. 여기에서 어떤 행동이 일어나는지 그 퍼센트로도 보고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순간 표지법이 있어요. 자, 앞에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간격 동안 이제 어느 시기에 계속 일어나거나 어느 시기에 일어나지 않든 아무튼 한 번, 두 번이든 여러 개를 비교했다면은 순간 표지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측정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 때, 지속적인 측정이 쉽지 않을 때 순간 표지법을 활용을 하는데 이 부분도 뭐 여러 우리가 방법들이 장점이 있고 단점이 다 있습니다. 예, 잘 보시면은 간격이 끝나는 시점에 행동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기록합니다. 예를 들어서 5분을 했으면은 5분 때에 보는 거예요. 그때 하고 있으면 한 거고, 예를 들어서 이것도 5분 때인데 4분 50초 동안 계속 하다가 5분 때에 안 하고 있으면요, 안 했다라고 측정을 하게 되고요. 계속 안 하고 있다가 5분 때 하고 있으면 이거 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뭐 가소가대가 아니라 많은 행동들이 간과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은 많이 쓰기는 애매한 부분인데 간격을 좁혀서 해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뭐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하지 않다 보니까 다른 측정하는 사람이 없거나 연구 측정 이후에 나올 건데 그런 부분이 용이하지 않을 때는 순간 표지법을 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추출해낼 수 있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연속적 행동을 측정하는데 유용하죠. 계속 일어나는 경우에는 그 순간만 보면 되잖아요. 한 20분 동안 30분 동안 계속 일어난다고 하면은 5분 간격으로 보는 거예요. 주로 연속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이때 일어나니까 계속 하고 있네, 이런 방법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간격 전체의 백분율로 보고를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또 다른 응용된 부분입니다. 이게 우리는 플라책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계획된 활동 점검이라고 하는데 우리 보통 행동 중재할 때 뭐 집단 강화나 집단적인 목표를 가지고 할 때 많이 쓰는 방법이고요. 개별 중재할 때는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순간 표지법의 변형입니다. 이게 순간 표지법의 똑같은 부분인데 목표 행동을 하고 있는 인원수를 봅니다. 이게 그 시간대에 보고 있는데 여러 명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대에 나는 여기서 몇 명이 이 행동을 잘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싶은 거예요. 5명 중에 몇 명이. 그러면 그 시간대에 봤는데 바르게 착석하고 있는 사람이 3명이 있더라, 5명 중에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행동의 변화를 목표를 가지고 하는 거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약간은 그 끝났을 때 발생했다 안 했다 할 수 있지만은 전체적인 집단 행동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인원수를 기록해 가지고 이 전체적인 착석에 앉는 이제 그때마다 우리가 그게 있잖아요. 3명이 계속 앉고 있다면 나중에 4명, 5명 늘어나면은 이 전체적인 프로그램의 착석 행동이 전체가 다 이렇게 잘 되고 있구나 라는 걸 측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연구산물 기록법이 있어요. 자, 행동이 발생한 후 환경에 미친 효과를 측정하는 거예요. 자, 사후 관찰입니다. 사후 관찰이고 내용을 먼저 읽어보고 좀 설명해 드릴게요. 측정의 시간, 행동이 발생한 이유입니다. 그 수단, 행동 그 자체가 아닌 행동의 효과를 지칭하며 이를 통해 행동을 관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숙제를 내주면은 문제를 내주면 문제를 풀어오잖아요. 그러면 정답, 오답이 있고 이게 이후에 그때 내가 관찰을 하지 않더라도 이후에 그 결과를 보고도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를 알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연구산물, 그러니까 그때 순간에 그때 내가 측정하거나 한 건 아닌데 그 기록이 남아 있다 보니까 나중에도 내가 그걸 보고 알 수 있다. 그래서 ABA나 다른 거 보면 우리가 데이터 측정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이것도 측정하는 것도 다른 사람이 측정해 놓은 걸 내가 보는 것도 연구산물입니다. 그러면은 이때 이렇게 했구나 알 수 있잖아요. 비디오 촬영한 것도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산물은 그렇게 계속 남아있는 기록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이 발생한 후 환경에 미친 효과를 측정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오늘은 조작적 정의하고 행동 측정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행동 중재를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목표를 정하고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작적 정의를 바탕으로 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행동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지에 대한 목표를 우리가 잡아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어떠한 방법의 측정 방법을 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이걸 잘 나타내는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효과적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이 변화를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측정하는 가운데 지금 하고 있는 중재가 잘 되고 있다, 되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평가도 가능합니다. 이후에 행동이 잘 유지되고 있는 것도 관찰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아무튼 측정을 하게 되면은 장점이 있습니다. 많이 번거롭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래도 여러 가지 측정 방법 중에서 몇 가지 익숙하게 배우신다면은 저희도 처음에는 많이 번거로웠지만은 이후에는 조금 원활하게, 오히려 이런 기록이 내가 뭔가를 중재하고 할 때 더 도움이 된다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강의 영상하고 그리고 다른 영상을 조금 같이 조합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행동을 잘 변화시킬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